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M&A가 주업이고요. 이제 한국 주식 투자는 경력이 한 23년 됐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경력이 한 16년 정도 됐고요. 투자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봤어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종의 이제 재능 기부죠. 열심히 방송 출연하고 있는 LN솔리스 김성 대표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오늘 고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2,300도 깨졌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코스닥도 700 정도를 기록 중인데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식시장이요? 네. 사실 지금 되게 많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에 조정이 오면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증권사들은 뒤늦게 후행적으로 어떤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슈를 찾습니다. 거의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되게 많죠. 최근에 이제 하마스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 미국의 국채 이슈 관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50% 이상, 많이는 60, 70, 7, 80% 이상의 이유가 신용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 2차전지 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좀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금의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뭔가 빠르게 이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테마 쪽인데 테마와 함께 그동안 핫했고 상승률이 좋은 업종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2차전지를 비롯해서 많은 업종들이 있었죠. 근데 특히 2차전지 업종의 신용융자 잔고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포함해서 미수, 사실 신용융자 잔고는 신용은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서 몇 달을 쓸 수 있는데 미수는 제가 만약 오늘 샀으면 D+1이 끝이거든요. 이틀 만에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초단기의 상품인데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미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수 사용액 자체가 그리고 이 미수를 사용으로 인한 반대 매매 금액 자체가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만큼 지금 투자 자체가 굉장히 사이트가 짧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신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는 신용융자 잔고가 터졌어요. 마진콜이 좀 많이 터졌고 기본적으로 마진콜은 이제 터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매번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HTS에서 이제 여신 다음에 분봉을 바꾸세요. 1분봉을 바꾸시고 나서 그걸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차트가 밑으로 확 내려와서 시작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히 10월 달에는 절반 이상이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게 마진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 시작하자마자 마진콜을 던졌고 문제가 뭐냐면 마진콜이라는 거는 이제 각 금액대별로 각 지수로 보면 각 지수대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각 금액대별로 막 많이 꼬여 있어요. 그 금액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용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대에서 만약 마진콜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마진콜이라는 거는 강제로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한 물량이 아닙니다. 강제로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요 중간 사이에 마진콜 물량이 또 있으면 그게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내려앉죠. 또 내려앉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계적으로 물량이 나와서 내려앉아 버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의도해서 만일 이건 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던졌으면은 그건 우리도 다 같이 도망가야 되는 시점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신용융자 잔고가 20조가 넘었었어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보통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을 잘 봐서 보시라고 했는데 40%가 넘어가면 이건 진짜 위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분석상으로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항상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달 전, 8월 달, 여름 시즌부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용융자가 깨지면서 지수가 이제 기계적으로 내려앉아 버리니까 근데 내려앉으면 누가 매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누가 매수합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하지만 오히려 신용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길게 한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조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또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때 또 한 번에 또 확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까지 조정은 이런 신용융자 잔고들이 기계적으로 터져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물량들이고 의도하지 않고 팔고 싶지 않은데 나온 물량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착안하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되는 시기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으로 인한 좀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세요? 바닥은?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예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한 1, 2조 늘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예탁금이 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건데 26일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진콜 터져가지고 좀 많이 떨어질 거라 봤는데 마진콜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용은 한 16조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탁금도 늘면 늘수록 좋죠. 그래서 저는 비율이 30%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자 기준 계산해 보니까 36%. 아, 4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줄긴 줄었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 번 더 또 누를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또 신용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좀 떨어지는 걸 지켜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좀 조정 하락장이 좀 길어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10월 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야 정상이긴 해요. 그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9월, 8월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렇게 되게 강했던 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통 10월 달부터 분위기가 조금 돌리고 11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완연하게 돌아가긴 해요. 이게 역사적 평균을 한 30년 평균을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흐름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사실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FOMC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11월 중순 전에 좀 정리가 될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12월 달과 그리고 지금 좀 쉬었으면 오히려 1월 달 이후까지도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방 쪽으로 보되 오히려 이런 마진콜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하루 그냥 날 잡고 한번 확 밀어버리고 신용 한 1조 확 빠져버리고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이날은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이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시점이 오긴 올 것 같아요. 한 번쯤. 혹시 그 신용 문제 말고 네. 또 한국은행 총재님이 지난번 국감위에서 네. 한국을 경기 침체 맞다라고 막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막 네. 진짜 이스라엘이 또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이슈는 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사실 저는 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이슈는 사실 저는 사실 그 이슈 터졌을 때 또 시작이네 정도? 우리가 이제 중동을 봤을 때 걔네들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입장 바꿔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봐도 언제든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나라, 불안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전 똑같다 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미국이 들어가냐 이란이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확전도 다 제쳐놓고 제가 봐서 유가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기름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슈는 정치적인 게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참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화당이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걸어놓은 이란 제재를 너희가 좀 풀어줬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그쪽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이 주식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 이슈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서 만약 그거 가지고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유가 때문에 그런데 사실 유가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저는 작년부터 제가 미국은 안 온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중국은 진짜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 우리나라가 글쎄요라는 의견을 좀 드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 수장 최고 수장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경기 침체 맞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 무슨 소리지? 네. 싶어서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경기 침체라는 거를 딱 판단할 때는 한두 가지 지표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보다 안 좋다고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지표들 수십 가지 몇 가지를 갖다가 다 종합을 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거지 한두 가지 지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국정감사에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잠정 성장률, 실제 성장률, 잠정 성장률보다 항상 앞서가야 되는 실제 성장률이 잠정 성장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처음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음.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은 사실 경제가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평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지 싶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전문이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하지만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장률은 어차피 GDP로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GDP를 계산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이 확 꺾였죠. 네. 그럼 어쨌든 수출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수출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GDP가 계산식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한국의 총리님이시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반도체 경기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뒤에 단서를 다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둘러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은 GDP가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GDP 계산식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더 개선이 될 거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쨌든 바닥이다라는 걸 한국은행 총재님이 시장과 투자자들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게 포인트라 보고 있고 어쨌든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감산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D램들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이제 실적 발표 삼성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작년 3분기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 1, 2, 3분기 삼성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에코프로를 제가 말씀드릴 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에코프로도 작년 3분기가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 삼성도 작년에는 원래 1분기가 반도체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가 거의 뭐 기록적인 실적을 찍어냈던 해가 작년이었어요. 네. 보통 제가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그만큼 정말 메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잘 나오려면 올해도 진짜 메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네. 그럼 올해 나온 거 봐도 좀 실망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정말 많이 쳐졌다? 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YOY로 막 마이너스 70몇 프로 밀렸다. 여기에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YOY의 함정에 빠질 필요 없다. 오히려 작년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저효과가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 마음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 삼성전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는 확실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라인이구나. 근데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확실히 지금 뭔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뭐 한 11월 중순 이후에 뭐 12월 지나서 내년에 이렇게 좀 이르렀을 때 네. 우리가 조금만 지금 이런 시기를 견디면 네. 강세장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기본적인 저희 사이트는 저는 그냥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분석을 하다가 좀 만 게 있어서 우리 그 강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돈고래 강연에 거기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2004, 5, 6, 7년도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죠. 근데 네.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700에서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4.9. 그때 GDP보다 지금이 좋아요. 네. 게다가 그때 연준자산이랑 지금 연준자산을 비교해도 몇 배가 많아요.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이게 금리 인상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빠져나간 게 아니고 연준 내에 있어요. 이 돈들이 그냥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저는 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못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에 가려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뒤에 있는 햇빛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작년부터도 제가 계속 사실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았어요, 용달에? 네.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했던 사람? 네. 작년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어정쩡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26%, 25%.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아니, 경기 침체 올라오면 25%면 그래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뭔데요? 25%면 1년 중에 4개월은 4분의 1은 안 온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어정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퍼센티지 필요 없고, 그래서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이게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온다라고 분명히 작년부터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네. 근데 안 왔잖아요. 최근에 보면 기사가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비판을 듣거나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만일 지금이 자산이 많이 꺾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탑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요즘에
시장 안 꺾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쉬어가는 시점이고 예전에 대세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 20%, 30%가 밀렸고 오히려 횡보 구간이 뭐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다. 2, 3년은 사실은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 1, 2년, 2,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세 흐름으로 봤을 때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나오는 에피소드는 그 구간에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이지 이게 전체 대세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간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려고 하면은 뭐가 태클 걸고 가려고 하면 태클 걸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시장이 나쁘다 보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바닥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말 고점이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다 좋아지면서 미국도 올라가고 중국도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이트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파월이 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 롱이 진짜 롱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사이트는 간다.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야 되고 반도체 조정을 버텨내셔야 되고 디스플레이 조정을 버텨내셔야 되고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들은 버텨내야 된다고 보는 1년이든 2년이든 버텨야 된다고 보는 생각이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될 시기다. 네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딱 98년도 계좌를 처음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막 거래를 많이 안 했습니다. 99년도부터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막 코스닥 시장이 생긴 게 기억이 나요. 96년도예요. 96년도 7월 1일인가부터 코스닥 시작됐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98년도 살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코스닥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년간 이제 진행돼 오면서 시행착오가 겪어져 오면서 성장을 해온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를 좀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 구간 동안에 중간에 예전에 이제 IT 버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겪었잖아요, 저는. 네. IT 버블 터지고 2002년도에 월드컵하고 막 그 어떤 기대감에 월드컵 하게 되면 TV가 많이 팔리고 그때 당시엔 또 이제 그 LED 지금 OLED지만 LED 막 이런 게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LED 전등으로 바꾼다 막 이런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냥 그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수는 계속 내려왔어요. 네. 계속. 그러다가 2002년도 3년도 때 미국이랑 이제 이라크가 이제 신경전을 펼쳤고 그때 당시에 사스였나? 뭐 있었어요. 질병도 사스인가 있었고 하여튼 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미국이 뭐 그때 또 하필 대통령이 부시였어요. 네. 이라크를 때리니 많이 막 난리가 났었고 그때 2001년도에는 쌍둥이 네. 테러. 타워 있었었고 하여튼 난리 2001, 2, 3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한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근데 그전 IT 법 터지면서 힘들었으니까 사실 힘든 건 뭐 2, 3년 더 되죠. 네. 계속. 그 지금은 그래도 이거잖아요. 근데 이랬거든요. 이러다가 투자하던 사람들이 딱 돌아서는 게 이제 언제부터 돌아섰냐면 그 딱 저점 보시면 미국이 이라크를 딱 때린 날이에요. 첫 번째 공격한 날 딱 저점을 만들고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쫙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라오다가 그때 개인들이 많이 했던 거는 전 여러분들이 절대 안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다가 그 전에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한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오다가 내 매수가 올라왔다. 이탈을 진짜 많이 했던 게 2003년도예요. 네. 2003년도 4년도에 진짜 이탈을 많이 했는데 2003, 4, 5, 6, 7 거의 4년 동안 대세상승장 맞죠. 우리나라 코스피 700 찍고 2100까지 올라가고. 아, 진짜요? 미국도 보시면 그때 쫙 뽑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만큼 지수가 3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펀더멘탈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3배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면 감사하죠. 네. 근데 그때 그 정도까지 못 갑니다. 갈 수 없을 거라 보고 있고 뭐 물론 사이트가 바뀔 수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2, 3년 동안 쉬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뭐 힘드신 건 알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한 1, 2년도 아니지. 2차 전지 조정이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이 조정이 진짜 힘들고 나 마이너스 40% 50% 이거 올라올까?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상한가가 심지어 지금은 30%잖아요. 저는 12% 15%대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상한가. 이게 달라요. 50% 커버될 때 지금은 한 이틀이면 커버되는데 그때는 15%씩 올라와도 한 일주일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 버텨오면서 이제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버티셨어요. 버텼죠. 저는. 죽으라 버텼죠. 그래서 한 2005년도에 2005년쯤에 나왔나? 근데 그때 이제 6년도 7년도 올라가는 거 보고 피눈물 흘리고 네. 내가 이걸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들어갔죠. 그랬던 게 사실 저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뭐 과거의 데이터를 공부 뭐 수치로 한 것보다는 저 진짜 얻어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 이런 시장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물릴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힘들더라도 버텨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해가지고 2차 전지든지 뭐 2차 전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버텨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러면은 그 김서영 대표님께서는 대장주를 네,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이렇게 좀 꼽으시는 거예요? 네 가져가야죠. 2차 전지 지금 좀 이게 음. 2차 전지 사실 저희가 진짜 2차 전지 특집을 해도 제가 1시간 그건 또 워낙 저보다 이제 저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그분들 아닙니다. 거 같이 들으시면 되는데 반도체는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시장을 이끌었고 미국의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버린 게 AI 열풍이잖아요. AI 열풍이 불었는데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어요. GPU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GPU를 대체하는 CPU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또 NPU 얘기하고 뇌신경 전달 이런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어떤 시대로 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필수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너무 지금 우리가 못 가고 근데 우리나라 봤을 때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인데 거함들이잖아요. 네. 특히 삼성전자 거함이에요. 네. 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 항공모함이 확 갈 때 이제 그 한국 근처로 갈 때 멈추려면은 수 킬로미터 전부터 역추진을 걸잖아요. 무거운데 이제 훅 달려왔으니까 역추진을 오래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역추진을 걸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봐요. 근데 하필 그 시기에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하필 그 시기에 또 뭐 반도체 수출 제한이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또 하필 그 시점에 삼성전자 작년 실적이 또 왜 그렇게 잘 나왔는지 YOY 대비해서 또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악재랑하고 이게 맞물려서 그럴 뿐이지 핵심은 안 바뀐다 봐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여러분들이 진짜 무조건 들고 계셔야 되고 버티셔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항상 제가 디스플레이도 네. 봐야죠. AI든지 뭐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모든 그런 고사양들의 PC든지 컴퓨터든지 컴퓨팅이든지 이런 거에 최종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서비스를 봐야 되죠. VR, XR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디스플레이는 안 갈 수가 없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전기차라기보다는 저는 자꾸 이게 2차 전지주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알아. 그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핫해진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를 자동차에만 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2차 전지를 전기차 테마랑 같이 엮어버려서 움직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좀 떼죠. 왜냐면 배터리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연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 있냐. 최근에 보면 자꾸 LFP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막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속 터지는 게 진짜 제가 진짜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서 어쨌든 LFP를 만들어서 지금 핫해진 게 맞아요. 올 여름부터죠. 네. 여름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름부터라는 네. 게 여름부터 좀 핫해졌어요. 근데 LFP라는 건 원래 2010년도에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왜 그걸 갖다가 사업화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사업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도 2010몇 년도쯤에 한번 건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왜 상품화 시키지 않았을까요? 사업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걸 중국은 냅다 이제 라이센스를 가져와가지고 냅다 먹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뭐 중국의 기업들 LFP를 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뭐 언제까지 뭐 용량 어느 정도 용량을 하겠다, 어느 정도 용량 개발을 하겠다라고 던지는 거 많이 던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했냐고. 뭐 사이트가 1-1년씩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제시하는 미래는 뭐 2026년, 27년인데 미래를 제시해놓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확 줘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확 해놨는데 문제는 그때 가서 그게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사이에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주가는 올라가 있겠죠. 네. 근데 그 피해 나중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한테 다 몰릴 거라 봐요 저는. 네. LFP는 제가 봤을 때 이 한계가 되게 많은 배터리예요. 그래요. 그 만일 LFP가 되게 좋았어요. 획기적으로 정말 좋았어. 좋았으면 왜 우리 휴대폰은 아직까지 LFP가 아닐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네. 좋았으면 LFP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 10몇 년 전에 나왔던 배터리인데
그 저는 자꾸 LFP랑 3원계를 하면서 3원계 시대 끝났다, 뭐 LFP가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소리가 싶어요, 사실은. 잠깐 이슈몰이일 뿐 그게 딱 한계라고 봐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는 이제 중국에 이제 보면은 위에 북쪽 지방 춥잖아요. 네. 거기서 안 사요.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름이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름부터 LFP가 핫했죠. 근데 LFP 배터리가 돌아간 그런 차량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겠죠. 과연 네, 효율이 나오냐? 안 나올 거라 봐요. 저는 아. 그 정도 효율이 안 나올 거라 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싸도 사실은 근데 지금은 테슬라도 얼마 전에 LFP를 채택해서 LFP가 미래가 된다. 테슬라는 그냥 치킨 게임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LFP를 넣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 뭐 배터리는 LFP다? 그게 아니고 배터리 경쟁을 하고 치킨 게임, 전기차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차들은 다 LFP를 넣고 있잖아요. 네. 비지떡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싸게 팔면 뭐예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계라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LFP를 넣었다고 그게 뭐 미래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냥 중국에 팔기 위해서 치킨 게임 용도로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LFP를 전체 채택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나왔다라고 하면 테슬라 지금 옷다리 짚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팔아야 돼요. LFP를 미래로 해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된다? 그냥 가격 경쟁하는 김에 화끈하게 하겠다 해서 네. 뭔가 저는 그거라 봐요. 그런 방안인 거지. 네. 미래는 그건 아니다. 네. 아니라 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배터리 좋아요. 오케이.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추울 때 퍼져요. 좋을까요, 이게? 당연히 안 좋죠. 조금 금액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저희 집 차를 많이 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5, 6일에 한 번, 5, 6일에 한 번씩은 이제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짜증나거든요. 자주 주유하는 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자주 한다? 인프라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더 자주 한다? 맞아.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다? 그럴 뿐이 있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집밥 없으면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LFP가 미래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투자 기만이라 봐요. 저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할까? 그러면은 2차 전지주들이 진짜 근데 막 많이 빠진 게 네. 양극재, 뭐 삼원계 이런 쪽 다 할 거 없이 네. 다 막 반토막 났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LFP 말고도 좀 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LFP도 LFP지만 지금 일단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수요 둔화.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저기 내연기관차는 살 사람 다 사면 안 사나?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용 연한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그 내연기관차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빨리 차가 이제 중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차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좀 더 템포가 빠르고 우리나라보다 좀 길고 이런 템포가 다 있어요. 근데 뭐 살 사람 다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웬만하면 좀 싸게 사고 싶 중국이 제일 문제라 봐요 저는. 네. 중국이 이제 LFP를 넣고 그리고 프레임 같은 거 보셨어요? 중국의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아니요. 야 못할 짓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박아버리면 예, 그 안에 사람들의 자동차는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수단 위험한 교통수단인데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꾸 LFP 뭐 불 안 난다 그러고 근데 불 잘 나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이제 막 기사로 덮어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좀 뭔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수요가 둔화돼서 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싸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좀 몰리고 중국이 좀 많이 싸게 주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중국 자동차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훅 올라가는데 또 재밌는 건 그 회사 중국 비아디 같은 애들은 또 매출 대부분 중국 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전기차가 지금 좀 애매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지만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자꾸 싼 게 나오니까 좀 기다려보자. 얘들 내리니까 테슬라도 지금 치킨 게임 하니까 좀 내리겠지.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사실 전 제일 문제라 보고 있고,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거? 뭐 최근 리튬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뭐 2차 전지주들 뭐 위험하다 그러는데 투자할 때 그걸 몰랐나요? 이미 수개월 리튬은 이게 그 희귀 자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되게 많은 자원이에요. 네. 생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제 그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에 대한 어떤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을 여기저기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경제의 기본이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경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업종 자체가 죽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은 가격을 받다가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봐요. 그래서 전 여기서 끝난다?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네, 저 그렇게 봐요. 어. 근데 대신에 이제 2차전 이게 원래 예전 반도체도 그랬어요. 어떤 한 업종 새로운 이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러붙어요. 네. 막 사기 치고 막 정말 등 쳐먹고 막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우리 사업 추가합니다. 이래가지고 2차전지 추가하고 그런 회사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2차전지 기업이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 매출이 절반 이상은 찍혀야 돼요. 재무제표에. 그래야지 2차전지 관련주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불러줄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찐 수혜주와 그런 어떤 급조된 수혜주가 갈리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버블이 좀 꺼지죠. 근데 이제 이게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뭐 버블이 사라져서 끝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제가 보통 휴가 가는 거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더 하려고 겨울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거로 봐요. 처음 맞는 휴가죠.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처음 맞는 휴가죠. 와. 그래서 저는 더 달려가기 위한. 쉬어야죠. 쉬어야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럼 대표님 막 에코프로가 뭐 200만 원과 300만 원 갖고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에코프로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갈까 20만 원 갈까 30만 원 갈까 그건 삼성전자 앞으로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는 2차 전지주 뭐 반도체주 버릴 시점 아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지금 열심히 생산만 해서 지금 당장 파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다음 넥스트 스텝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R&D 비용을 넣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기업들처럼 막 LFP 뭐 몇 년도 후에 뭐 하겠다 이런 말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과 뭐 상황 같은 것들을 주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고 가야죠. 그 혹시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그런 2차 전지의 찐 수혜주나 대장주 네.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네. 때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은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잖아요. 네. 근데 머티리얼즈 이번에 상장할 때 계획 한번 좀 보니까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이제 생산 시설 확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알아요. 좋은 회사인 거 알긴 아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좋은 회사라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매출 구조가 되게 다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일단 첫 번째로 매출처가 다양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전부터 죽어라고 생산해가지고 92.1%였나 90% 이상을 에코프로 BM에만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을 죽어라고 해도 자기 그룹 내에서 하는 것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근데 네. 1위 기업이잖아요. 네.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전구체. 그래서 이번에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BM을 넘어서 이제 다른 쪽에다가도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이니까 전구체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3조 시가총액 3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그 다트를 딱 열어가지고 봤죠. 보니까 가격대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현재 지금 뭐 생산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대를 보니까 킬로그램당 한 14,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4,000원은 치고 뭐 언제까지 뭐 20만 톤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14,000원 곱하기 뭐 톤으로 바꿔가지고 20만 톤 하니까 딱 지금 금액이 2조 8천억이 나오더라고요. 네. 매출 예상 매출이 네. 몇 년 2026년인가 27년까지 이제 21만 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1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충했을 때 20만 톤이라 치고
그리고 14,000원에서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이 14,000원, 2만 원 사이인데 그냥 낮게 잡아가지고 14,000원을 잡고 14,000원 곱하기 뭐 1,000으로 바꾸고 20만 원 곱했을 때 한 2조 8천억 나오더라고요. 네. 매출이. 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3조? 안 될까요? 넘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생산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예상되는 매출과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에 있는 부분이어서 뭐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다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져가지고 이제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 안 될 이유가 없죠. 매출이 2조 8천억인데.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러면은 그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도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네. 그런 양극재는 어떻게 보세요? 땡큐죠. 그것도 양극재 사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또 하여튼 LFP 이쪽으로 엮고 막 어쨌든 상황계를 지금 뭐 완전 역적까지는 아니고 완전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주,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게 뭐였냐면 LFP가 좀 치고 올라왔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자꾸 싸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건데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걔네들은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졌을 뿐.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관련 기업들, 양극재 관련 기업들 가져가야죠. 잘하잖아요. 이게 못하면 모르겠지만 잘하잖아요. 네. 잘하는 기업은 가져가야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이게 또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믿었다가도 네.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고, 저도 이제 뭐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더라고요. 저만큼 여러분들도 단기 투자 좋아하시겠지만 저만큼 단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스캘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게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본업이 또 생기다 보니까 그냥 투자는 투자로 가야 되는구나. 워렌 버핏이 괜히 워렌 버핏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나요? 나중에 가면? 큰 차이 없다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이제 들이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전문 트레이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업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 계속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가 제가 봤을 때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주식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볼 건 없어요. 기업 실적 체크, 뉴스 체크 이 정도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돈을 버는 느낌으로 가자. 사실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스캘핑이나 단타할 때는 좀 자본금이 커야 되는 거죠. 막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뭐 한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가지고 신용 쓰면은 한 두세 배 할 수 있으니까 뭐 5억 넘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 이게 직업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투자자가 됨과 동시에 나는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가정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 스케일파워 잘하는 형님들 다 계시는데 그 진짜 골병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한 번 벌 때 크게 버는데 또 잃을 때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금을 누가 저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면은 뭐 전업 투자하면 될까요? 전 한 5억 얘기해요. 근데 딱 지금 그래? 그럼 너 5억까지 열심히 모아야지. 전업 투자하게 5억 모으잖아요. 그때쯤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전업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힘들어 이렇게. 네, 차라리 바뀌어요. 이게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저는 이게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1, 2년 동안 힘들어 버리게 되면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 본업은 본업대로 유지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유지하고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대표님께서 2차전지 또 외에 대장주로 반도체를 좀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은행 총재님 직접 말씀하셨고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다. 이 얘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듣고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뭐 이제 우리나라는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잘 하잖아요. 지금 뭐 파운드리든지 뭐 SK하이닉스나 HBM 같은 거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조금 길게 보고 지금 포트에 좀 믿을 만한 구석 정도로 담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탑픽을 이게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걸 갖고 좀 갈리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를 꼽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개 기업을 완벽하게 나누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루는 업종 자체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삼성전자 다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여러분 청소기도 팝니다. 다양하게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을 완벽하게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는 이제 아예 반도체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보거든요. 왜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뭔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투자를 했었을 가능성도 꽤나 크다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디램만 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전자제품도 팔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부서들의 실적이 다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좁으면 얘가 나쁘고 얘가 좁으면 얘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분석할 때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는 반도체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주당 단가가 삼성전자보다 높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나쁘다 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를 넣건 SK 하이닉스를 넣건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을 좀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진짜 말 그대로 물론 저는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올 거라 보고 네. 있어가지고 SK 하이닉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리스크가 좀 이제 퍼져 있는, 분산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괜찮다 봐요. 그래서 둘 다 괜찮지만 여러분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쪽 그게 아니고 난 진짜 반도체만 유일하게 파고 싶다. 반도체 돌아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반도체 진짜 그 SK 하이닉스 막 8만 원, 9만 원 갈 때,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6만 원 초반 막 이렇게 갈 때 진짜 삼성 끝났다 막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가끔마다 이제 기사 같은 거 헤드라인 되게 세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삼성전자 끝났나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삼성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통 MSCI 인덱스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에 가보시면은 이게 자주 이제 구성 항목 수가 바뀌는데 보통 101개에서 110개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코리아 인덱스 내에. 근데 코리아 인덱스 딱 열어서 보시면 1등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비중을 줍니다. MSCI에서. 그래서 이제 MSCI 거의 한 20-30% 주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기업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른 페이퍼를 보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10개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것까지 다 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외국인들이 삼성에 대해서 비중을 40에서 50%는 가져가는 거군요. 가지고 간다고 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나라도 내려앉는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끝났다라고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끝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죠? 그죠? 저는 뭐 전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사를 쓸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헤드라인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네. 뭐 2년마다 이렇게 네. 한다고 돌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면 네. 한 1, 2년 가는 건가요? 제가 시장을 보는 사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파월이란 얘기하면서 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롱이 진짜 한 2-3년 대세 상승으로 그렇게 간다고? 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최소 1-2년 이상 정도는 정말요? 근데 물론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훅 이런 식으로
와, 그래도 그 너무 희망찬 미래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물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출연한 다른 어떤 한국경제 TV나 다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여름부터도 2차전지들 막 괜찮고 할 때도 신용융자 잔고를 얘기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은 조심하셔라 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채팅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네, 무슨 소리 하냐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부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제 입 밖에서 진짜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거고, 네. 제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르는 어떤 이제 상승 그런 이제 상승 밴드 내에서 하단 부분 근처 오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네 괜찮다고 봐요. 와, 저 그렇게 대세상승이 나오면은 진짜 마음고생하셨던 거 많이 다 치유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발 음. 예전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까 제가 2003년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2년도 지수 꼬꾸라질 때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네. 그냥 내 원금만 올라오면 팔고 나가야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더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겨내야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혹하게 하는 뭔가 투자처가 꼭 나와요. 그땐 부동산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런 식의 꼭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강조하면서 참았던 분들이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근데 꼭 그럴 때 웃긴 게 뭐냐면은 네. 너도나도 할 것이 달려들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부동산 관련 사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가상화폐 쪽으로 사기 쳐먹는 정말 진짜 나쁜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비중을 맞춰서 주식 비중은 절대 낮추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주식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미국 주식도 테슬라, 엔비디아 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야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200도 깨진 것 같고. 네, 땡큐 해야죠 지금. 땡큐예요. 네, 저는 M7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볼게요. 제가 오늘 날짜 제가 이따가 뭐 제 SNS 어딘지 한번 이런 박제 한번 해볼까요? M7 있죠. 매그니피티센트 예. 탑 7. 걔네들은 지금 사실 뭘 사도 한 1년 정도 후에? 6개월 1년 후엔 손실 난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자신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미국의 S&P나 뭐 다우존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죠. 근데 미국이 꺾이지가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국의 어떤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저는 이거 놀란 게 미국의 대세 상승장 때보다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 나왔던 2003, 4, 5, 6, 7 미국도 그때 쫙 올라왔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의 GDP가 높아요. 그 계산이 그냥 나온 계산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기가 괜찮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게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여러분이 진짜 뭔가 놓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높은 이자율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그 높은 포인트에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작년에 막 계속 연준 기준금리 올릴 때 막 6%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경제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침체 안 왔잖아요. 지금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봐요. 높은 퍼센티지, 높은 인플레이션? 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던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싸도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무슨 해외여행을 가서 돈을 써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해외여행 그 소비가 어디로 튀었습니까? 백화점으로 튀었잖아요. 네. 백화점 매출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LVMH 그룹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확 올라갔었죠. 근데 그 LVMH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그 주가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바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행 갈 수요가 글로 다 몰렸기 때문에 올라버린 거고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예전으로 치면 이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언택트. 요즘에 안 쓰는 이쪽 라인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 높은 현재 지금 금리 수준이
몇 %까지 유지가 될까? 아니, 얼마나 기간 동안 유지가 될까? 음. 근데 제가 요즘에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바래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왜 하냐면은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놓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저는 침체 안 온다 보거든요. 올해는 모레는 안 온 거고 내년?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상반기까지 분석은 끝나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온다고? 글쎄? 네. 온다고?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보는 생각이고 있고 잘하면 내년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럼 지금 수준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에 시장이 저는 이미 80% 이상은 적응했다고 봐요. 소비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시장이 진짜 원하는 대로 좀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면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 과도기적 구간에 시장이 좀 크게 쉬겠죠. 네. 그러면 테슬라도 기회고 엔비디아도 400불인가 그러는데 엔비디아도 기회고. 네, 저 그렇게 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제 입장이 비슷한 게 둘 다 삼성전자는 디램 쪽의 탑원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탑원이잖아요. 지금 치킨 게임 중이죠.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 디램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막 SK 하이닉스 같은 애들도 막 감산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이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삼성 감산하니까 바로 돌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봐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이랑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면 이거 진짜 제가 이건 좀 제 뇌피셜입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을 하면 겨울을 기다릴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LFP에 대해서 탑재 비율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이 어떻게 되나요? 한계를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저는 뭐 테슬라 기껏 버텨봤자 한 몇 개월 정도, 네, 이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매수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지금 보면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엔비디아의 어떤 CPU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CPU랑 GPU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달라요. 단순한 연산을 되게 많이 할 때는 GPU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연산을 몇 개만 할 때는 CPU가 필요한 거고 사실 보면 고사양은 CPU거든요, 사실은. 근데 GPU는 보면 아시겠지만 코어를 쓰잖아요. 낮은 사양의 코어를 수천 개씩 막 8천 개씩 막 쓰는 게 GPU고 CPU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씁니다. 몇 개 뭐 코어 한 6개 7개 써가지고 그냥 코어 6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그 코어를 한 6개만 써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용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게 각 서비스마다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네이버가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인텔의 CPU를 이용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했는데 대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비용도 연간 뭐 몇십억, 20억인가? 40억인가를 더 절약할 수 있고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판도할 때 뭐 33배, 뭐 20배 이상의 어떤 그 효율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새로운 뭔가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GPU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용도가 다른 것일 뿐이죠. 용도가 다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엔비디아는 또 반도체 쪽, 디램 쪽으로 또 진출을 한다는 얘기, CPU 쪽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새로운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GPU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새로운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이제 또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도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M7도 마찬가지. 네, 매그니피센트 7.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지금 반반이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반, 미국 주식반.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높아가지고 미국 주식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지금 미국 주식 좀 많이 흔들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주식에서 이제 버신 돈은 계속 미국 주식 두십시오.
빼지 예. 말고 한국으로 예. 바꾸지 말고. 예, 반반씩 해서 이제 미국도 한국도 반반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미국 반 하실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인덱스 쪽보다는 그냥 M7 적절하게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M7 적절하게 그리고 이번에 뭐 알파벳이 뭐 실적이 뭐 잘 나왔는데 뭐 밀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18%가 성장을 했는데 그 어디냐 클라우드 쪽. 근데 시장이 원하는 게 23%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못 나가지고 밀어버리는데 이게 밀릴 건가? 아닌데 두 자릿수 성장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M7 같은 경우 50% 비중을 M7에 잘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5개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한 7%뭐 비중씩 7개 하셔도 되고 이런 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묵직하죠. 게다가 또 배당도 나오죠. M7 잘 매수하시면은 배당도 이거 기간마다 나올걸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0% 비중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LED, 그 2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거 기본 가져가시고 더 업종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좀 이른데 우리나라가 또 조선 쪽에서도 강세를 보여요. 관심 종목에 투입. 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한 1-20%? 네.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이 어려운 시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저는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도움이 계속 돼 왔죠? 대표님 만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버텨야겠다. 네.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국에 가면을 또 벌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본업이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매일매일 다이어리는 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있었던 거를 뒤늦게도 복기를 꼭 하거든요. 이런 거 중요하고요. 공부는 시장이 좋을 때 안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매매한 경우가 잘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공부하시는 게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부를 하시는 시점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너무 그런 증권사 정보,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해외 리포트, 뭐 기사 이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주관대로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죠. 안 왔죠. 작년에 다 틀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건 정말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본인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돼요. 투자는. 네,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되고 의견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저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은 1-2년 쉬는 거 많아요. 1-2년 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이너스 40% 저도 진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살아있고 그 기업의 업종이 살아있고 노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보답합니다. 항상.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소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